자, 마지막 한 시간 우리 동양에 또 불꽃을 한번 태워보죠. 서양 우리 실컷 하다가 이제 동양으로 또 오게 됩니다.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좌뇌 우뇌 쓴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막 활성화되고 전혀 있습니다. 자, 동양을 우리가 한번 보고 특히 우리 이제 조선을 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봤던 서양을 보면은 뭔가 보면은 그 복잡하죠, 이죠? 막 분리 조가리 나누어진 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뭔가 막 경쟁하고 되잖아요, 이죠?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동양 쪽으로 넘어오면은 뭔가 평온하고 조용하죠, 그죠? 그 중화라고 하는 중심이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평온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온하게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념적인 툴이 뭐라 그랬어요? 중화. 그죠? 중화. 세상의 중심. 그럼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죠? 천자가 있고,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또 거기에서 제일 강조됐던 게 뭐라 그랬죠? 예. 예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규정해 놓은 게 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에서 뭐가 나오냐? 질서가 나오는 거죠. 질서를 제일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가진 사람들. 막 혼란스러우면 뭔가를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상층부 사람들은 소위 이제 중화 사상에 근거한 유학에서 만들어낸 예라고 하는 사상, 그 속에서 어떤 질서, 그걸 유지를 하려고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작동되는 사회가 동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그걸 공부해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서양은 뭔가 복잡하게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한데 동양으로 넘어오면 평온하잖아요. 질서 정연하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소위 이제 그때가 이렇게 차단이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떨어져서 살았을 때는. 이제 근데 그 세계가 이제 맞부딪혔을 때, 이제 그 맞부딪히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소위 근대지 않습니까? 근대. 서양이란 나라는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근대를 달려왔고, 이쪽은 평온하게 질서 정연하게 잘 지내다가 느닷없이 서양하고 이제 맞부딪히는 시기가 근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동양으로 넘어가고 우리 조선을 한번 보면은 전에 연산군까지 했었고, 연산군하고 중종 반정 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였죠?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게 되는 화. 제 기억에 옛날에 국사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무갑기을 이래가지고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뭐 한국사 검정시험 보실 분들은 외우시고요. 처음에 일어났던 거는 이제 김종직의 조의 제문 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살인파들을 하게 한 청계 이제 갑자사화고, 그 다음에 패비윤 씨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난리를 즐겼던 게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으로 넘어와가지고 혁신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조광조. 조광조가 너무 막 하니까 또 훈구파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뽕잎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주초지왕. 이제 주초를 합하면 조씨가 되잖아요.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했다. 모함을 해가지고 또 한번 일으키잖아요. 그게 기묘사화. 그다음 을사사화는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대윤, 소윤 있잖아요. 그 윤원년 형제들 이래가지고 또 저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또 일으킨 거, 그죠?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사화로 이제 또 세월을 지새다가 이제 선조 때 와서 제가 임진전쟁을 맞았다 그랬죠, 그죠? 임진전쟁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임진전쟁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임전 1592년에서 해갖고 또 1597년에 정유재란을 해갖고 7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정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인구의 반 정도가 죽었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 기술을 가진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것을 또 한번 돌이켜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보면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조선에서 소위 그 포로로 잡혀간 이제 일본하고 또 다시 국교를 뭐 정상화하면서
통신사라고 이제 이름이 되지만 처음에는 쇠한사라고 보냈어요. 쇠한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되돌려 오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을까요? 뭐 일부는 돌아왔지만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 안 돌아왔냐 하니까 포로로 해가지고 잡혀서 일본에 갔더니 거기는 번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번주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거의 뭐 도공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뭐 천민 대우 받으면서 허드렛 일락하고 살았는데 오니까 정말 장인으로 대우해주면서 좋은데 장소 만들어주면서 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임진전쟁 자체가 도자기 때문에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국시대나 이럴 때 소위 쇼군을 표현한 각 그 다이묘들이 그 사람들의 소위 그 레저가 뭐였냐 하면은 다도였어요. 다도. 뭐냐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이나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방에 딱 놓고 지금도 일본 보면 그냥 조그마한 소반에다가 차를 다 같이 마시면서 조그마한 뭐 다과 이런 거 마시면서 내가 이런 좋은 닭이를 가지고 있어. 이런 좋은 차를 마시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좀 뭐 맨날 싸우면서 또 격조 있게 놀았던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위를 과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 그때 최고로 인정받았던 게 뭐냐면은 조선에서 만든 막사발. 차를 담는 막사발이 그리 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전쟁을 했을 때 와서 한쪽은 우리나라 도자기 하면서 그 만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그래서 일종 임진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서양사들이 가서 했는데 많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남우나라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기도 했는데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 중에서는 또 포로로 해가지고 뭐 유럽까지 팔려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도포를 입은 그 루벤스가 그린 그 뭐 한국 사람이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게 중국이다라고 밝혀지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이제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나 유럽으로 퍼져나간 게 그때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일정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기서 대우받으면서 그걸 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되게 제가 아픈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명치유신을 하게 될 텐데 명치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번들이 뭐냐면은 에도에서 벗어난 주로 이 규슈 쪽에 이쪽 번들이 힘을 비축해갖고 명치유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경제적 토대를 뭘로 마련을 했다? 우리나라 도공들이 넘어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일본 아리마 백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 팔렸거든요. 그런 데서 부를 축적해갖고 명치유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도 유명한 그 도공들 뭐 이삼평, 뭐 신수관 이런 사람들 지금도 뭐 엄청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잡혀갔던 우리 도공들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게 아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그 했는데 또 세계사 부분에 좀 아픈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로로 된 사람이 두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벨테브레. 벨테브레는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완전 한국화해서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이 동인도 회사장으로 이제 그 일본에 오다가 표류해서 우리나라에 1군의 사람이 이제 30명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때가 언제였냐면 효종 때였어요. 효종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효종이 그 인조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제 효종대군. 그 복림대군인데 이때 북벌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북벌. 뭐 우리로서는 잼도 안 되는 청나라 한번 이겨보겠다고 북벌. 제가 볼 때는 정신사적인 어떤 하나의 만족감을 위한 하나의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멜 일행을 갖다가 이제 포를 만드는데 종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청나라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 달아다가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그것도 중단을 시키고 결국은 광대처럼 막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썼던 게 하멜 표류기. 최초로 이제 조선이 서양에 알려지는 그건데 우리는 이제 그때 그런 외래 문명하고의 접촉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일본은 아까 봤잖아요. 1453년에 43년에 처음에 하면서 조총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라도 좀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선교사들 처음에는 막 받아들이면서 특히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다? 오다 노부나가. 지배층이 앞장서가지고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총을 받아들이고 개발하고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세계에서 조총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중화라고 하는 중심이 오로지 세상의 단줄 알고 우리는 그 중화라고 하는 중심에서 받아들인 그 문물이면 오케이, enough. 딴 거는 필요 없어. 그 하멜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동인도 회사에 그 근무하는 직원들 3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전문가였겠어요. 그 사람들로만 우리가 잘 활용했어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고 세완사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임진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조선이 참 건강하지 못했던 게 그때 지배층 구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전쟁이 끝나면 농공행상을 하잖아요. 농공행상. 그러니까 그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유능하다고 이렇게 상을 받았냐면은 선조를 보위해가지고 그 신의주까지 잘 모시고 갔다가 잘 내려온 사람.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잘 협의해갖고 명나라가 들어오게 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상을 많이 주고 제가 일본하고 이기는데 전기를 마련했던 게 뭐랬다 했죠? 전국에서 일어났던 어병들은 큰 상을 받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막 그 공회에서 면천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별로 공도 많이 못 받고 심지어는 뭐 이순신 장군도 그때 당시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까봐 그게 경계해가지고 선조가 막 밀어내고 이랬을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참 건강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서 참 아픈 두 대목이 있습니다. 광해군하고 이제 했던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그때 당시에 세자로서 그 아버지 선조는 이제 신의주로 몽진을 했을 때 백성들하고 같이 상당히 그 전투에도 임하고 이러면서 많은 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선조가 광해군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막 안 주려고. 왜 그러냐면은 선조가 내가 볼 때 찌질한 왕이면서 이 질투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 이상으로 인기가 많으면은 잘라내려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됐었고 광해군도 끊임없이 견제를 받으면서 어렵게 왕이 됐단 말이죠. 그 광해군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때 신리 외교로 나갔어요. 신리 중리 외교. 급격히 끄고 있는 청나라, 그 다음에 쇠하는 명나라 이걸 꿰뚫어 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조선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해가지고 아주 절묘한 중리 외교를 잘 펼쳐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또 이 사대부들이 들고 나온 게 이제 광해군이 이제 실수했던 게 이제 자기가 배다른 대군,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대비를 죽이지 않습니까?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끌고 하면서 사대부들이 들고 나온 게 우리의 은혜 제조지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 정도로 은혜를 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하느냐. 그리고 지금 형제를 죽이고 그 대위를 폐비까지 하느냐. 그런 걸 패륜하다라고 몰아서 일어난 게 인조반정 아닙니까? 이때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참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 광해군 때 대동법도 이루어지고 상당한 걸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뒷 역사에서 이 사람을 군으로 격화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정책을 취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 인조반정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참 아픈 부분인데 인조반정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걸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도 없으면서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한테 우리가 사대해야지 무슨 청나라고 하냐면서 또 그러다가 우리가 맡게 되는 게 뭡니까?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우리를 위협하는 적한테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힘을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힘도 없으면서 하는 게 무대뽀를 하는 게 꼭 애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거의 우리 백성의 반이 죽은 황폐한 세상에서 여기에 엄청난 강대국으로 막 떠오른 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쪽은 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잘 지내면서 가는 게 합리적인 외교책이었죠. 그런데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숙명배금 그래가지고 명을 형제국으로서 우리가 사세고 청하고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이쪽 명을 완전히 치고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뒤에 이쪽을 남겨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1차로 들어와서 혼을 내준 게 정묘호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이쪽을 형제국으로서 얘를 다 하겠다라고 한번 해서 이제 물러가요. 그래 놓고는 또 안 하는 거지.
또 뒤에서 또 똑같이 숭명배금 뭐 응?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 청나라에 이제 또 홍타이지 이쪽이 제대로 이제 또 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 인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뻑하면 도망가는 데가 어딥니까? 강화도 가서 우리 성공했잖아, 몽고 때. 근데 가려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말 타고 급진적으로 들어가니까 도망갈 틈도 없이 수도가 함락되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남한산성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옹성을 하다가 힘으로서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저 잠실에 있는 지금 삼전동이죠. 거기에 와서 머리를 땅에 9번 박으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했던 이제 그랬던 소설이 남한산성 뭐 영화 이런 것들인데 참 안타깝죠. 그때 이제 보면은 뭐 주화파 뭐 화평파들이 막 싸우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우물안 개구리였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태는 엎질러졌는데 그때 무슨 싸울 힘도 없으면서 무슨 화평이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걸 보면서 외교나 이런 것들로 풀었어야지. 엄청난 우리 백성들 다 죽여놓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왕이 나가서 항복하면서 그 치욕을 보게 되는 게 정말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강조하지만 컨텍스트,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왕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살고 죽음이 왔다 갔다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병자호란을 하면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거의 5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쪽 청나라 이쪽.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후금이라고 정해서 이제 그 임진전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명나라 오고 일본 싸우고 할 때 원래는 명나라가 이쪽 만주족들을 적절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 살기도 바쁘고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테 여기서 이제 힘을 비축해가지고 일어난 나라가 이제 후금이라고 이름을 1616년에 누르하치가 이름을 지으면서 하고 1636년인가에 청나라로 이름을 고치면서 이제 크게 하면서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붙는 국면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근 50만 명, 이 사람들의 중심지는 지금의 심양이에요. 이쪽에 있는 요동반도 안쪽에 있는 심양. 이쪽에 끌고 갖고 이제 농사 짓고 이런 데 잘 써먹었지. 써먹으면서 이쪽에 이제 주로 그 뭐 사대부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그 납치를 해갔으니까 몸값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몸값을 지불하고 많이 돌아오기도 해요. 돌아오는데 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참 우리 조선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다면 사실 거기서 돌아온 여자들을 이제 그때 환양녀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때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전 나라가 그 전란으로 겪으면서 억지로 인질로 잡혀갔다가 이제 생고생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맞을 텐데 너무 날아가서 뭐 몸을 버렸다 아니면은 너무 날아가서 일을 해줬다 이래서 환양녀라고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살아들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양반 중심의 사회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예나 질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게 아닌데 그것만 딱 테레 끊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 2000년 전에 어떤 이런 사고로 이런 문장이 썼을까 너무 정말 놀라운 그 통찰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치기구에는 그런 예라는 걸로 한정해가지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다 갖다 썼다는 거죠.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를 뒤이어서 이제 효종이 뜨는데 이때 또 굉장히 제가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때 인질로 끝내갔던 사람이 이제 왕자 둘이 가잖아요. 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둘이 가죠. 이제 큰 형이 이제 소현세자고 근데 그 사실은 이때 뭐 홀무로 갔을 때 이때 그 홍타이지 청나라 지배청이 우리 그 왕자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하며 귀여워하면서 심양 왕궁에서 같이 케어를 해주면서 많이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소현세자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예수의 소속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었던 아담 샬이라는 그 신부가 소현세자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가르쳐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소현세자가 이때 이제 서양 문물을
많이 접했던 거죠. 배우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어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사하죠.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너무 깨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소현세자에 대한테는 인조의 질투에 의한 독살이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사에는 안 나오니까.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을 하는데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또 자기 형하고 또 생각이 좀 달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노론 송시열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걸 가한 청나라에 이제 우리가 복수를 하자. 북벌론을 이제 이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북벌론. 저는 이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그 정도 됐었으면은 주체적으로 뭐 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때 뭐 그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사적인 어떤 승리, 어떻게 소위 실제는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정신 승리를 추구했던 어떤 하나의 만족감에 이런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이 광해군 때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되었거나 이때 인조에서 효종으로 이르지 않고 소현세자 쪽으로 우리가 한번 물꼬를 한번 틀 수 있었으면은 뭐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지만은 혹시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픈 대목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이어져 오면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련해서 우리 일본하고 이때 이제 많이 있었던 그걸 한번 봅시다. 외구.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은 외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구 이야기가 우리 역사나 이쪽에 많이 나올 때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고려 말 조선 초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삼포회란 뭐 일어나고 명나라 말기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초기는 이제 이때 주로 우리나라 이 인근하고 중국 이쪽에서 일어났던 이때인데 그 외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일본어 치면 규슈잖아요. 규슈. 그 다음에 부산과 규슈 사이에 있는 섬이 스시마이죠. 대마도. 그 대마도가 주로 이 외구들의 근거지였어요. 왜냐하면 대마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섬이 있는데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체의 한 3%밖에 안 되고 거의 산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곡식 같은 걸 뭘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가사키, 이끼 이런 쪽인데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제 곡식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약탈을 주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약탈을 나섰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뭐 그 격퇴도 시키고 이러면서 세종 때 이제 스시마를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스시마 정벌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울산, 부산, 진해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개항을 해주면서 여기에 한해서는 너희들이 그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뭘 설치를 하게 해주나? 외관, 외상인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고 하는 것에 그 외관 흔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담을 둘러가지고 그 안에서만 살고, 해가 떴을 때 시장에 나와서 교육하고 해 채지면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한정된 구역으로서 외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삼포.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일본이 그 100년간에 걸쳐서 막 전국이 막 불러대고 싸우는 시기, 전국시기라고 있었잖아요. 전국시대. 그때는 이제 전체 통할이 안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일어난 먹고 살긴 백성들이 이제 막 이때는 주로 중국 쪽으로 와가지고 이때 중국 명나라 때인데 막 중국 해안을 중국 사람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막 약탈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이쪽 인근의 나라들한테 그 무역을 허락을 해주는데 제가 무슨 무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감한무역이라고 이야기 한번 했었죠. 감한무역. 제한적으로 그 무역을 허락을 해주는 걸 감한무역이라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기본적으로 봉쇄 정책인데 제한적으로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무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진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명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열어서 교역을 활발하게 허용을 안 해주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일본이 쳐들어간 원인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감한무역이란 건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걸 줘요. 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딱 맞춰봤을 때 딱 맞으면은 요 배는 우리가 허락해준 거기에 맞는 배구나 해서 무역을 허락해주는
그래서 이때 그 감환무역을 제일 많이 허약해 준 데가 조선이었고, 뭐 1년에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요가 류큐, 그때 류큐라고 지금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가 사실 중국하고 일본의 중개무역으로 상당히 성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뭐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워낙 외구들을 많이 보내갖고 난리를 지기니까 너그 나라하고는 도저히 교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해줄 정도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명나라에서 모든 물산이 난다 그랬잖아요. 비단, 뭐 도자기, 뭐 동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뭐 다 하니까 여기하고 해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 놓으니까 이제 도적질을 막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구가 이렇게 창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명나라하고 일본도 그 공식적인 소위 감환무역은 활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런 해적질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났던 게 우리 고려말 조선 초의 1차 왜구,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정묵시대 때 막 와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삼포를 개방해가지고 그 한정된 세 군데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얘들이 이제 여기 와서 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야. 장사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조선 정부에서 볼 때 너무 장사를 잘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세금을 물려요. 일본 상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그 세금 물리는데 반란을 팍 일으키는데, 그 중종 때 일어난 건데 삼포외란이라고 그래요. 삼포외란. 일본 우리나라 외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거래요. 삼포외란.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은 다 닫고 부산 한쪽만 외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원화돼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 가난했던 그런 상태가 됐었고요. 그런 게 이제 외국하고 이런 것들이었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한중일 그 세 나라의 그 소위 그 상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제가 이제 고려 이야기할 때는, 고려는 일부 상층부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두텁게 있는 어떤 귀족 사회라고 했는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뭐였죠? 불교였습니다.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상업을 금하지 않고 상업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고려 때는 비교적 송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런 교류들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활발했던 도시가 어디였죠? 고려 때?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개성 앞에 있는, 해주에 있는 병난도라고 하는 게 그때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처럼 교류가 막 활발하고 그랬는데,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면서 상업을 상당히 억제한다고 그랬죠. 농업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상업이 억제되긴 했지만은 완전히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중일이 이제 삼국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끼친 사람 중에 3인 중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고려 말에 문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익점 씨가, 문익점 씨가 아니죠. 선생님이 이쪽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목화씨를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붓에 넣어왔다는데 그거는 좀 이제 스토리화 한 거고, 가지고 와서 처음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면서 재배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목화실 재배에 성공했고 면화를 키우고 소위 면을 키우게 되는 거죠, 면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업이 성하지 않은 대신에 사실은 면화가 돈 역할 대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화 재배가 많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게 비단, 약재, 서적 이런 것들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초기에는 면화, 면포, 얘들은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차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본으로부터는 은이나 칼 같은 게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은으로 우리는 돈 주고 비단, 약재, 서적을 사고, 이런 구조가 이제 갔던 거죠. 가면서 이제 조선의 지배층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도 상당히 막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상인들 중에서 고려가 망하면서 현실 정치인들하고 장사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개성 상인들, 송상,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기술을 만들어낸다? 인삼 재배 기술을 만들어낸다. 인삼 재배 기술. 그래갖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로 오면은 인삼 무역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너무나도 효능이 좋고 뛰어나가지고.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파는 게 주로 면포, 후기로 오면서 인삼,
인삼은 일본도 팔고 중국에도 그 최고의 인기품이었어요. 최고의 인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근대 말에 그 위안스카이라고 있잖아요. 건세계. 우리나라 인삼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그 장사에도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만큼 이 인삼이 그 뛰어났던 그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 무역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상권을 주로 이제 했던 게 보면은 주로 이 부산 쪽에 동네 쪽으로 이제 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내상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그때 경강상인 그러니까 수도 강에 있는 상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건이 모이고 전국 각지에서 세금들이 모이잖아요. 조운선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지했던 경강상인들이 이제 이걸로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소위 개성상인 송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어주에 있는 만상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오고 일본 이런 이제 뭐 상업이 그렇게 막 국가에서 장려해서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상업은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중개무역으로 했던 거죠. 뭐 수출할 만한 게 쌀하고 면포 정도. 그럼 일본은 그때 이제 전국시대 때 막 은 개발하고 막 이랬으니까 은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은이나 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래서 번 은을 가지고 여기 가서 중국에 도자기, 뭐 책, 뭐 약재 이런 거 사오고 우리는 주로 중개무역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업을 번성을 시켰으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배층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막고 그래서 인삼도 개성 송상들이 몰래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켰고 우리나라가 그 이양법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도입이 되는데 그것도 뭐 지배층들이 막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상업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양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게 된 게 언제였을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아스카 시대, 나라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무라마치 막부, 이제 에도 막부로 들어가는 그거였는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역전을 하면서 더 잘 살게 되고 인구도 더 늘어나게 되는 시기를 통상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된 이제 이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넓죠. 한반도보다. 남한만 하면 5배고 한반도까지 하면은 뭐 조금 더 넓고 인구도 지금 일본이 한 1.3억 정도 되고 많은데 그렇게 된 게 근데 이제 경작 면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70%. 일본은 한 80%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의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경지 면적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되었을까 해보면은 가마쿠라 시대 때 일어났던 농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농법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우리가 곡괭이 사람으로 파면 최대한 파봐야 한 10cm 밖에 못 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나 말을 통해 하고 뒤에 쟁기를 기어하고 하면은 한 3, 4cm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력을 훨씬 더 많이 써먹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위 우경과 이런 게 연결되면서 심경이 이제 보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 시비법은 뭐냐면은 줄시, 비료비자잖아요. 이 비는 뭐냐면 사람 똥을 말해요. 인분.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이 다른 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인분, 화장실에서 채취한 인분을 농사 비료에 썼다라는 거죠. 근데 유럽은 안 썼어요. 유럽은 가축하고 같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가축의 그 분면을 썼지만 사람의 인분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인분을 모아가지고 오줌 똥을 해갖고 그걸 비료로 해가지고 와서 농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화장실 문화가 중세 이후, 이때부터 있었어요. 화장실이 다 어찌됐든 간에 뒷간이라 좀 냄새나고 더럽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없었어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건 근대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유럽을 제가 안 가봤지만은 책으로 보면은 온 길거리에 똥 막 요강으로 다 버리고 해가지고 온 똥바닥이었다는 거, 똥오줌바닥. 그래서 하이힐이 생기고 향수가 발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냄새 칠갑을 하고. 심지어는 베르사유 궁전 처음 지었을 때 화장실이라는 것도 없었대요. 그 걔들은 기본적으로 인분을 모아가지고 이 비료로 쓰는 그게 없었으니까 굳이 화장실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래서 화장실 문화도 썼지만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그걸 이제 비료로 쓰다 보니까 기생충이 우리는 좀 몸에 사용이 되면서 좀 친숙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그 해충약도 먹고 이렇게 구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사실은 이 이양법입니다. 이양법. 이양법이 모내기 아닙니까? 모내기. 그러니까 봄철에 그 따로 벼를 키워가지고 한 10일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란 걸 갖다가 옮겨 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직파법 아닙니까? 직파법. 직파법은 그냥 바로 벼를 심는 거. 그러니까 좀 불규칙하게 하지만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가지런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차이가 처음에 10일간 이 모를 잘 키워가지고 옮겨 심으면은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크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딱 가지런히 하기 때문에 김맥이나 그 사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고. 직파법은 하게 되면은 한 번 하고 끝나긴 하지만은 김맥이 할 때 너무 힘들대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소위 이양법 이걸 하고 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늘었고 이것을 함으로써 일본은 2모작 내지 3모작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2모작이죠. 2모작은 봄에 벼를 심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한번 두 바퀴 돌리는 건데 일본은 벼 심고 그 다음에 빨리 자라는 메밀 그 다음에 보리 이렇게 3모작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국수가 일본에 많이 발전했는데 3모작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 양법을 읽지 못하고 우리는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 때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지배청의 반대가 있었던 거죠. 무슨 이 양법이야. 봄에 잘못하면 물도 많지 않은데 했다가 1년 농사 다 망칠 수도 있고 물을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어. 지배청에서 이 양법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기후 차이로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봄에 강수량이 많거든요. 사실은 봄에 강수량이 많아야 모내기 이 양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봄에 강수량이 좀 작았던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굉장히 저항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인구 증가율하고 농업 생산력 이게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잖아요.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거 이상으로 생겨났으니까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교역이 일어나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데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서 연이어서 금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이후로부터 그런 경제적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은 각 번들이 이제는 서로 완전 하나의 국가 대 국가로서 싸우는 체계로 들어갔다 그랬죠. 전면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면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 번주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번을 갖다가 굉장히 강성하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유럽에서 본 것 같은 부국 강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땅도 만들고 이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생산도 늘리고 또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게 하려면 세금도 더 거치고 이러니까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오다 노부나가가 나고야를 중심으로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켰거든. 그래서 그 성이 활성화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비슷하게 같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뒤에 오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상당히 빠듯한 나라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이때 이제 이런 단계를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지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까지 갈 때까지 밭이 한 80%였어요. 밭이 80%에 밖에 없고 남쪽에 제한적으로
논이 한 20% 정도 가는 거였으니까 밭은 기본적으로 작곡이잖아요. 작곡. 그죠? 20%가 논인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쌀은 하나를 수확하면 매달 수확이 가능하다. 배갈.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을 볼 수 있는데 보리나 작곡 같은 경우, 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심으면 기껏해야 한 10알 미만으로 나오는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조밀하게 집약화되고 많이 늘어나려고 하면 벼농사가 잘 돼야 합니다. 벼농사가 잘 되는데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에다가 이런 것들도 빨리 도입을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이제 이양법 이런 것도 했지만은 논농사 중심으로 가게 됐으니까 쌀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그때는 경제의 단위를 쌀 수확량 가지고 자기네들 다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체제로 정도로 그런 경제를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후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죠. 기후적인 영향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변수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큰 변수가 되기도 했지만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농사에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지배층들의 어떤 태도도 상당히 이런 것들에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도 1인 3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1인 3식. 그전에는 1인 2식을 하다가.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1인 3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다가 야식을 더하는 쪽으로 갔대요. 야식을 더하는 쪽.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서 1인 3식으로, 그전에는 아침, 저녁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조선 후기에 이제 이양법 이런 것들이 되고 하면서 먹고 살게 되면서 아침, 저녁에다가 점심을 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게 3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3식을 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리는 요새 3식이 아니라 뭐 먹는 게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살 빼려고 난리인데 이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정말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2식을 하다가 이제 농업이 늘어나면서 3식으로 가게 됐고 제가 다음 근대에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는 게 뭐였다고 했죠? 이 벼, 밀, 쌀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구황작물.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전래된 구황작물. 감자, 옥수수, 고구마,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널리 세계에 퍼지면서 서희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쯤 더 봐야 될 부분은 이 소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한자인데 소라는 한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일본이 그 전국 시대나 뭐 이런 그 지방 분권 시대를 하면서 일종의 세금을 걷거나 노동을 시키는 하나의 농민들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소위 뭐 우리 오작 통제나 이런 것처럼 일정의 그룹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걸 갖다 소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역이나 이런 것들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여기에 한 사람의 장을 정해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세금도 걷어서 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 문화가 상당히 일본에서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소위 집단의식 있잖아요. 집단의식. 이제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모든 농민들을 이런 단위로 묶어서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라는 조직이 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게으름 피고 일 안 하면은 완전히 왕따,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그 집단에서 장이 원하는 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어떤 문화가 이 소라는 문화에서 사실은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 전국시대나 그 무로마치 시대 때 보면은 익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위 농민들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익기라고 부르는데, 농민들의 반란 내지는 소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 영주들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거나 뭐 이렇게 해가면은 이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파업처럼.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읽다 보면 이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근대까지. 그거는 가능했던 게 농민 단위로 만들어진 자치 조직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일본의 그 소위 집단의식, 그 집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충성하고 그 안에 맞추어 가려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왕따 당하고 이짐에 당하는 그런 문화가 나온 것도 이 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중국이
청나라 수립되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항한 이제 여진족들, 그죠? 임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제 누르하지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홍타이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명나라를 이 북경 외곽을 소위 사나이관이라고 하는 데를 두고 대치하는 국면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하고 명나라는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어서 싸우는 소위 지배층들의 어떤 당쟁 문화, 그 다음에 황제를 둘러싼 황관들의 바로 이래가지고 재정이 낭비되고 결정적으로 임진전쟁에 파병하면서 재정이 쇠락하고 하면서 이제 쇠락을 하면서 이제 민중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동학혁명 비슷하게 농민들의 난이 막 일어난 거지. 그때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이자성의 난 들어봤죠? 이자성의 난이라고 이 사람이 농민 반란의 주역입니다. 이자성의 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이쪽을 다 평정을 하고 북경까지도 평정을 해가지고 황제가 자살하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때의 주력 그 군대들은 이쪽에 나가서 소위 청나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일화로 의하면 이때 청나라의 대표 장군이 오삼계라는 사람이었어. 오삼계. 상당히 그래도 싸울 만하고 이랬는데 이쪽에서 이 사나이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어서 이걸 넘어서 이제 들어와서 정벌을 해야 이제 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성난을 통해 가지고 북경을 함락한 그쪽의 지배층 일단이 오삼계가 상당히 사랑하는 애첩이 북경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잡아다가 해코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열받은 오삼계가 이 청나라를 싸울 생각을 하고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내하고 같이 가서 이놈들 없앱시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복속을 하는 거예요. 그 청나라 쪽에 명나라 군대가 가면서 이쪽을 돌았고 이자성 일파를 적결하고 청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나라를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수립이 되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여기서 그 전쟁으로 피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오삼계나 이런 사람들이 안 싸우고 청나라에 그냥 그 항복을 하면서 같이 쉽게 이제 북경을 함락하면서 청나라를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명나라를 정복하고 청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청나라가 나중에 이쪽에 소위 분봉왕으로 땅을 줍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청나라 때 오면은 이제 그 3번의 난이라고 또 난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청나라가 수립하게 되는 과정은 이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의 과정을 보면은 금에서 시작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멸하고 이제 청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쭉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일본과 중국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그때 현실의 정치를 잘못 읽어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백성들 고생하는 거죠. 대고 개고생하고 죽고 끌리고 그죠? 이런 아픈 역사를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전란을 겪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차곡차곡 어떤 경제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유럽의 근대 시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쪽의 청나라와 우리 조선, 일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